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2년 12월 18일이고 일요일이죠. 오늘 들어 두 번째 영상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최근에 다루었던 영상들 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좀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좀 의미가 있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로 다루려고 다루겠습니다. 원래 한 영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서 두 개로 분리를 했는데 이 두 번째 다루는 내용도 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소화가 될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망졸망 편이고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이 영국과 이태리와 함께 이제 30년대 한 중반 정도까지 그림에서 보시는 6세대 기체를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마침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중반에 미국, 이어서 얼마 전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 일본, 영국까지 손을 잡고 나온 거죠, 지금. 6세대 전투기가 30에서 35년 사이에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KF-21도 그 설계가 이미 5, 6세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체로 디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KF-21의 개발 진척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겠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본격적으로 느끼게 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새로운 이제 지휘부가 들어온 거잖아요. 몇몇 주요 인력들을 내보내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때 미처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마침 새로운 기종들의 비록 컴퓨터 그래픽이긴 하나 새 기종들을 한 자리에 모아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 그림이 이런 거예요. 제 위에가 이제 일본, 영국, 이태리 것이고 가장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 모양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가운데가 이제 미국 거. 금년 중반에 제일 먼저 날짜를 이제 못 박았죠. 30년부터 배치하겠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들어있진 않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중국 것도 있고 러시아 것도 있고 이래요. 그럼 최소한 5가지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우리 KF-21도 이제 단지 6세대뿐만이 아니라 이게 항공 산업에 대한 전쟁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F-35 하나 가지고 서방권에서는 다 해결되던 기종이 우리 KF-21까지 이제 넣으면은 최소한 4가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발을 담그게 되면 더 가지수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춘추전국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것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이제 한 것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예상도가 나왔을 때 하고 그림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떻게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드는 느낌은 모양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볼 때보다 좀 덜 미래지향적이다. 기존의 F-35나 또 이제 은퇴가 예정돼 있는 미국의 F-22 랩터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이니까 조금 더 팬시하게 이제 그려놨을 거거든요. 이게 실기체화되면 또 이 느낌보다는 좀 덜 할 거예요. KF-21과 뭐가 다르냐. KF-21 같은 경우는 뭐 그 모양 때문에 외국에서도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잖아요. 그만큼 유사한 거거든요. 과연 여기 보이는 기체의 형상들이 랩터보다 뛰어나냐? 저 피탐이라는 면에서, 영어로는 RCS라는 면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가장 공통적으로 눈이 갔던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수직 꼬리 날개 세 군데 다 꼿꼿하게 서 있죠. 몇 년 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나왔던 6세대 전투기의 예상도를 보면 꼬리 날개가 없는 게 많았어요. 아니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있더라도 아주 납작하게. 왜냐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제 꼬리 날개 부분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가장 레이더 파를 받았을 때 어떤 특정한 반사 각도를 생각했겠죠. 비행기 진행 방향이 우선이겠죠. 사실은 아무리 저피탐 항공기라고 그래도 레이더를 쏘는 방향에 따라서 RCS가 많이 달라져요.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정면에서
즉 레이더파를 맞았을 때겠죠. 측면이 다르고 후면으로 갈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정면에서 쏘거나 측면에서 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적의 진영을 들어가는 상황을 전제를 많이 할 테니까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수직꼬리 날개가 상당히 강력하게 레이더 전파를 반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부위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뭐 B2 전폭기 같은 거나 B21 최근에 뭐 언론에 살짝 공개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미익이 없는 형태로 돼 있죠. 미익이 없는 형태로 돼 있고 우리 지금 가오리 X부터 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과 같이 이제 운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그 무인기도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이 예전에 개발했던 무인기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저피탐에 있어서 수직꼬리 날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모델에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미국 거거든요. 하나는 보잉 거네요. 밑에 그거 보니까. 위에 거는 뭐 다른 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인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수직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 그런데 금년에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품이 거쳐지면서 나온 모델들은 다 꼬리 날개가 꼿꼿해요. 수직으로 딱 서 있어요. 대부분이 다. 저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6세대를 고려함에 있어서. 자, 수직 꼬리 날개의 기능은 제 짧은 지식으로 인터넷을 좀 찾아본 지식으로는 그거예요. 우리 화살 있잖아요. 화살을 이렇게 탁 쏘면은 화살 앞부분에 화살을 가만히 들고 있을 때 무게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화살 길이의 중간보다 앞에 있겠죠. 앞에 화살 쪽이 앞에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자, 이것이 꼿꼿하게 한 방향으로 겨눈대로 날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뒤에 깃털을 달아놓은 거예요. 꼼 깃털. 우리 화살 같은 경우는 깃털이 4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 중에 수직으로 붙어 있는 게 2개 있는데 그 역할을 수직 꼬리 날개가 해주는 거예요. 즉 화살이 날아가다가 좌우로 비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좌우로 안 흔들리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날개가 수직 꼬리 날개가 없으면 날아가다가 공기도 가만히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죠. 바람도 불고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미세하게. 그렇게 되면 좌우로 틀린다. 즉 좌우로 빗나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잡아주는 게 수직 꼬리 날개예요. 동시에 비행기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기동을 해야 되는데 급기동을 할 때 이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에일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급기동을 보통 하는데 그때 기체가 불안정해져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또 수직꼬리 날개예요. 물론 지금의 비행기들은 옛날과 다르게 무게 중심이나 이런 게 공기 역학적으로는 되게 불안정한 형태의 비행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불안정성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 기체들이에요. 요즘은. 그게 이제 항공전자가 발달을 하면서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그 불균형을 컴퓨터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저기 있는 조종면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꼬리 날개에 수평 미익, 수직 미익, 그리고 본 날개에 붙어 있는 것들. 그것들이 조종자의 의도를 간파를 해서 뭐 1초에 몇 번씩, 수십 번, 수백 번씩 조금씩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 불안전한 기체가 안정되게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력도 편향이 되죠. 속도가 너무 떨어져서 공기의 마찰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엔진의 분출을 바꿔서 또 기체의 안정감, 방향을 전환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현대의 전투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전자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한 기체가 편안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로봇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컴퓨터가 조종사의 의도를 간파해서 그 물리학적인 어려움을 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직 꼬리 날개가 없는 기종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해결이 돼요. 꼬리 날개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조종면을 어떻게 컴퓨터가 해서 선회를 하든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도 6세대 전투기에도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런 기체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발표를 하면서 등장한 6세대 전투기들에는 꼬리 날개가 다 있어요. 그것도 빳빳하게 세워진 형태로. 그 말은 뭐냐? 레이더 반사파를 아주 많이 반사해낸다는 거죠. 저피탐성을 떨어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실제에 들어갔더니
이제 KF-21의 외형과 큰 차이가 없다. F-22 미국의 랩터와 큰 차이가 없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핵심적으로는 뭐냐? 자, B-22 같이 큰 비행기나 저피탐성이 우선인 거, 스파이 비행기, 정찰 비행기, 저피탐성이 우선에 두는 거는 그것을 아직도 수직 미익이 없는 걸 해요. 대신 제가 판단하건대는 저의 이제 부족한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기동성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도움을 주더라도 물리적으로 있어야 될 게 없는 상황에서는 컴퓨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6세대 전투기가 처음에 사람들 마음속에 상상이 될 때는 자, 저피탐성, 스텔스성이라는 게 완전한 전장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겠다. 즉 레이더가 나를 전혀 찾을 수 없겠다. 그렇게 되면 6세대 전투기는 옆에 있는 무인기들과 같이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한 명이 아니고 2명, 심지어 3명, 4명까지 고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B-22D나 B2 폭격기 같은 애가 하늘에 떠 있다. 그걸 축소한 형태를 6세대 전투기로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날개가 다 있느냐? 왜 기동성이 강조되느냐? 저피탐성을 손해를 보면서도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본 것은 비행기 기동성이 중요해졌다. 이제는 항공모함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 고속정처럼 빨리 움직여야 된다. 6세대 전투기도. 왜냐? 저피탐 추적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저피탐이 기본이 되긴 하지만 전장에서 분명한 우위를 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우위를 주지는 못한다. 내 혼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기동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수직 꼬리 날개가 다 반영이 된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베이비 랩터라고 불리는 KF-21 좀 전에 보셨던 유럽의 두 기체, 미국의 한 기체가 기존의 F-22와 뭐가 크게 다르냐? 저는 크게 다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서 우리 KF-21 디자인이 도료나 또 그 뭐죠? 그 안에 구조체가 저피탐 구조체가 들어가고 엔진의 출구가 레이더 반사파를 적게 하고 또 그 적외선을 적게 방출하는 형태로 개선이 되면은 6세대 전투기가 되는 데는 다른 기존과 비교했을 때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AI 부분이 인공지능 부분 무인기들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것도 지금 조종사 숫자가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저 CG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짜리도 디자인이 있고 2개짜리도 디자인이 또 있는 것이죠. 물론 엔진 같은 것도 크게 다를 거예요. 6세대에서는 공이 오랜 시간 하늘에 채공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료 소모가 많은 애프터버너보다는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음속을 나를 수 있는 슈퍼 크루징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복합 엔진을 또 써야 되는 것이죠. 속도에 맞게 마하 한 2 정도까지는 제트 엔진, 마하 2 이상은 램젯 엔진을 쓴다든지 이런 복합 엔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갖추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해요.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또 그들 이야기도 우리가 다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늘 이야기는 비행기 형상에 국한해서 RCS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6세대 전투기에 대한 추가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제가 얼마 전에 국방논평 230편에서 차기소총 우리 한국군 차기소총 개발에 있어서 탄두 내장형으로 갈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우리 연구개발 과제를 바탕으로. 물론 개발 과제가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전혀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이전에 연구개발 과제를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준비가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업계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군이나 업계의 핵심 기술진들은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지금 파악했다. 70% 80% 정도는. 그래서 업계랑 같이 한다 이랬을 때는 이것은 이미 체계 개발이다. 탐색 개발 단계를 넘어서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다른 거와 연계돼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5.56mm 경기관총이나 7.62mm 기관총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병 분대용으로 나왔던 지정사수용 소총 같은 거 7.62mm가 한동안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시 좀 잠잠해진 것 같거든요. 왜냐? 이 새로 개발되는 이 탄은 기존의 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발 성과에 따라서 물론 잘 될 거라고 보고 하겠죠. 당연히 훨씬 우위에 있겠죠. 모든 면에서 가벼워지면서 오히려 파괴력은 더 강해지고 또 사정거리는 길어지고 탄약 휴대량은 더 많아지는, 한마디로 파괴력이 훨씬 뛰어난 소총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총탄을 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관총이든 뭐 5.56mm든 7.62mm든 아니면 지정사수 소총이든 이것들은 차기 소총이 개발되고 나서 파생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부가 일단은 멈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과제, 그 정부, 말씀드린 정부 과제의 제안 요청서의 제목이에요.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탄두 내장형 탄을 쓸 때는 저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목적은, 난 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탄약도 가벼워져야 되고, 화기도 가벼워져야 된다. 그래서 미 육군이 선정한 6.8mm 탄에는 우리 육군에서는 우리 이제 국방 관련 분야의 기획자의 시각에서는 그 선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총이 무거워지고 탄약도 무거워져서 휴대할 수 있는 탄약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는 기동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병사한테 더 부담을 줄 수 있느냐. 총 무게를 줄이면서도 더 강력한 탄환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용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우리나라의 많은 무기 체계가 나토 동맹의 무기 체계랑 호환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고 미국은 나토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K9 자주포, K2 전차 다 뭐 유럽에 수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탄환을 그리고 총을 다른 걸 선택하겠다. 이거는 아주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만큼 우리의 국방 기획자들이 6몇 밀리죠 그게? 그 키우는 것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미국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량화, 무조건 경량화죠. 탄두 내장형 탄, 약실 분리형, 고속 작동. 이래 되면 발사 속도 빨라져요. 탄약 가벼워져요. 탄약의 단가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탄피가 황동이 아니고 이제는 플라스틱이 되거든요. 예. 미국 너희들은 왜 그 기술 다 개발해 놓고 왜 안 써먹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금년 초에 정권 바뀌기 전에 방사청장이 8대 국방 전략 기술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걸 뭐 매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생각이 모이면서 조금 조정해 가면서 가는 거죠. 여기에 금년에 처음 등장한 게 이거예요. 이 8가지 대부분 중복돼요. 지난번 거랑 한 6가지 정도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근데 이번 해에 탁 튀어나오게 눈에 띄게 새롭게 진입한 분야가 이거예요. 6번. 첨단 기술 기반 개인 전투체계 해놓고 약실 분리형 초소형 발사 시스템 설계 기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시죠? 새 소총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작년에 업계랑 하던 새로운 소총, 특수부대용 5.56mm 새로운 총 개발하던 게 부정비리 사건으로 낙마했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게 8대 국방 전략 기술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좀 전에 소개드렸던 그 과제 제안이 나온 거예요. 정부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 작년에 그 과제가 낙마했을 때, 이제 군 기획자 내부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개월 뒤에 그게 대한 대응으로 소총 개발이 탄약 개발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자그마치 8대 국방 전략 기술의 핵심 분야로 하나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기 보시면 3번의 초고속 초위력 정밀 타격 저거 극초음속 이야기잖아요. 네. 미래형 추진 저거 그거거든요. 수소 엔진, 스텔스 기반 플랫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이런 거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걸 올라온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중요하죠. 60만 대군이 자기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을 우리 군에 대한 신뢰의 상징인 소총이니까 그럴만 하고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그 전에 이거 뭐 그 전해인가 그 전전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 이것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은 8대 전략 기술을 소개한 거예요. 경향신문에서 8대 게임 체인저라고 되어 있네요. 많은 것이 중복돼요. 양자물리, 합성생물학, 극초음속, 무인 자율, 우주, 인공지능, 고에너지, 미래통신, 사이버. 여기 자리를 소총이 하나 꿰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임하는 이 과정을 다 받고 기획 과정에 관여했을 연구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예. 우리 병사들한테 의무 복무를 하는 병사들한테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 하나 제대로 마련해주지 못해서야 뭐 어디 우리가 군사 강국자리 이름을 올리겠느냐 이런 인식이 밑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이제 아주 단기간에 개발하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특수전 부대 같은 경우는 외국 총기를 들여와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오래 방치하지는 절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급박하게 처리되는 맥락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급이 되고 있는 개선된 5.56mm 경기관총 분대용 그리고 7.62mm 뭐 소대용 기관총 이런 것들은 지금 딱 필요한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총기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문제가 많았고 하나는 오래됐고 그 부분만을 딱 대체하는 선정도에서 공급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렸었거든요. 그게 정말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왜냐? 지금 새로운 소총을 개발한다는 것은 정부가 정부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거거든요. 민간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우리나라 산업 분야 발전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업 업체에 맡기지 않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책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 6.8mm 그렇게 선정되는 이유가 신기술을 옆에 두고 그들 업계 간의 파워 게임이거든요. 영향력이고 우리도 그런 색깔이 좀 있어요. 그걸 정부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지정사주 소총 같은 것도 연기가 되겠죠. 소총 개발이 되게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아까 그 과제를 보면 한 3, 4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한 30년 전 되면은 우리도 새 총기를 아마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잖아요. 총기가 있고 또 거기에 탄두 내장형 탄이 있어요. 그 구경은 아직 모르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간의 진보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하는 그런 총기가 될 것 같아요. 기대를 하게 되죠. 물론 참여하는 연구자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약을 생산하는 곳으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풍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랑 같이 하겠죠. 근데 지금 총을 개발하는 곳은 현재 업체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업체랑 같이 하는 그런 과제로 지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거거든요. 정부 연구소에서만 다 하는 거면 그 정보가 공개가 안 돼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업체에 관심 있는 업체를 지금 공모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정보가 공개된 것이고 여러분하고 제가 저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업체랑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제3의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총기를 개발하는 업체는 전통의 강자 S&T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그림 속에 보이는 이 소총을 개발하기로 했다가 부정비리 건으로 낙마한 다산. 예, 이 둘 중에 하나랑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이 정도로 소총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보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다룬 건데 K21 보병 전투사의 40mm 주포 그게 신관이 있다. 그래서 그 복합 신관을 가진 탄을 상당히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K21 장갑차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예.
아무것도 그냥 포 펑펑펑펑 쏘는 이런 탄이 아니고 헬기부터 보병까지 그리고 시가전에서 콘크리트 벽을 관통해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아주 위협적인 무기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mm 포를 갖다가 계속 쓰기로 하고 무게와 크기를 줄인 그 CTA 형태 그리고 탄도 내장형 탄을 써서 우리 장갑 차량에 다 적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그건 이미 개발이 대부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5.5mm인지 뭐 몇 m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기 탄도 내장형 탄을 개발하는데도 그 기술을 당연히 활용하겠고 탄약이라는 관점에서는 그 기업은 그냥 같은 기업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이게 탄도 내장형 탄 CTA 탄이라는 것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가 중국 CCTV를 보다가 캡처한 거예요. 아마 이게 탄종이 좀 다른 걸 섞어 놓은 것 같은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거죠. 철갑탄이죠. 그래서 이게 뭐 30mm, 40mm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40mm, 35mm 아니면 40mm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신규 소총에 몇 mm인지 모를 구경이 어떤 것인지 모를 그 탄약도 개발이 되면 이런 모양을 아마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탄피가 플라스틱이다. 근데 이 탄피가 플라스틱이다. 값이 저렴해진다. 가벼워진다. 이런 강력한 이점이 있어요. 그죠? 탄약 휴대량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하나 어려움을 우리한테 선사하기도 해요. 자, 지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 전자신관이거든요. 발사될 때마다 시간을 다르게 세팅, 6가지 정도 세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걸 전파로 해요. 레이더 전파를 쏴서. 네. 우리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레이더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최소한 몇 미터는 보죠. 네. 그렇지만 이런 탄약에서 쓰는 것은 몇 미터가 안 돼도 돼요. 몇십 센치면 돼요. 그래서 밖에다가 레이더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총구 옆에다가. 그래서 탄약이 딱 장전되면은 발사되기 전에 상대방의 거리와 이런 걸 판단해서 이걸 6가지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기폭을 해라. 시간 위주로 하든지 거리 위주로 하든지 그리고 시간에 텀을 주고 하든지 그죠? 예. 이걸 다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레이더파로.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플라스틱 탄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앞으로 그런 게 소화기까지 일반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크기도 요만해요. 그러니까 전파 발신기가 외부에 설치만 하면 돼요. 그럼 기존의 총기를 전통적인 총기를 이런 전자신간이 있는 탄약을 쓸 수 있게 바로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네. 문제가 뭐냐면은 플라스틱 탄피를 쓰다 보니까 탄피 이 전파를 쐈을 때 그 전파가 신관에 전달이 되려면 플라스틱을 관통을 해서 전파가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뭐냐? 전파를 잘 통과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직접적인 소개는 드리지 않지만 정부 과제, 국방 관련 과제를 보면은 40mm 탄 우리 CTA4 개발했거든요. 탄도 개발했어요. 근데 이게 복합 신관을 쓰는 이 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탄이에요. 즉 장갑 차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쓸 수 있는 탄이니까 보병부터 뭐 콘크리트, 경장갑 차량까지 그리고 항공기까지 상대할 수 있는 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관을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플라스틱이라서 힘들다. 그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부 과제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사실은 CTA4라는 것도 탄도 내장형 탄이라는 것도 유럽 쪽에서 개발된 것이 이미 있었고 그렇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것은 우리가 아마 대폭 채용하려는 것은 주력으로 우리가 처음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포스처럼 전자신간을 세팅하는 다양한 방식 하나의 탄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이미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자신간에 입력을 하는 방식을 CTA4, CTA 탄환과 결합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시도를 하는 곳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CTA4를 채용한 고체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조합이 돼서 해결해낸다면은 뭐 어떤 방산 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장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포에 40mm 포에 향후 또 등장할 소총탄에 위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그걸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만 되내면 일거양득이다.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전자신간이라는 부분을 우리 이제 개발 중인 우리 그 근접 방공 체제 30mm 한국형 골키퍼라고 하죠. 그거 지금 개발 중인 거잖아요. 네, 업체에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엊그제 살펴봤던 부분이 응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탄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 30mm 우리 골키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탄약이 국산화가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면 이제 똑같은 탄이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겠구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무기를 쳐다볼 때 그냥 대충 봐지지가 않는 것이죠. 무섭게 봐지는 거죠. 이게 이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능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 기존에 쓰고 있는 탄이 위에 거를 쓰고 있어요. 옛날 탄이 그는 안에가 텅스텐 탄자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뭐 날개 분리형, 뭐 분리형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이 강하게 들어 있어서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30mm의 탄은 20mm 탄보다 파괴력이 차이가 비교 불가입니다. 이거는 분해를 해버리는 정도인데, 자 이것이 앞으로 상대해야 될 게 뭡니까? 주위에 일본도 극초음속, 죄송합니다. 초음속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대함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위협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CIWS-2를 개발할 때 방어해야 될 무기 체계가 그게 하나예요. 뭐 독도 분쟁 하나만 생각해도 충분한 일이고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요. 또 있고 7광구 문제가 좀 있으면 또 부각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발을 담그려고 하겠죠. 그들의 무기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관통 파편탄은 저 위에 거는 그냥 관통탄이에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뭐 3이 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활동하는 유효 사거리가 2km 안팎이에요. 이 말은 뭐 500m, 300m에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또 안에다 탄이 관통한다고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 대한 미사일의 탄이, 그 화약이. 왜냐하면 요즘은 다 둔감 화약을 쓰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격 가지고 상대방을 폭발시키는 어려워요. 격추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수면 위로 낮게 날아오잖아요. 배에 지금 접근했기 때문에. 그럼 추락을 하더라도 물에 맞으면 수제비가 떠요. 이렇게. 그게 미국에서 옛날에 발생했던 사례잖아요. 피해가 났던 게. 저걸 분해시키거나 폭발시키지 않으면은 몇백 미터 거리에서는 격추를 시키더라도 나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 떨어진다고 물속으로 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제비를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가 10m 정도밖에 안 되고 속도가 지금 시속 초속 1km로 날아오는 속도란 말이에요. 눈깜빡하게 오는 거예요. 500m에서 맞았다? 나머지 500m를 날아오는 데는 관성으로만 날아와도 0.5초만 날아오는 거예요. 추락하더라도. 물의 물 수면의 반사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 밑에 탄이 나온 겁니다. 밑에 탄은 뭐냐면은 미사일 관통 파편탄이에요. 어제 그저께 40mm 포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거기 텅스텐 알갱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폭약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즉 미사일은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었겠지만 장갑차는 좀 두껍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통할 필요가 없어요. 표면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대신 폭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관통하지 말고 그 안에서 폭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텅스텐 탄자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화약이 화염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텅스텐 탄자가 마찰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폭발을 시키겠다, 분해를 시키겠다는 거죠. 우리 군에서 이 두 가지 탄약을 다 개발한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 위에 탄을 맞으면은 나한테까지 날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밑에 탄을 맞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날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해서 이 탄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제 말씀드린 그 탄의 여러 가지 활용법 중에 한 가지와 유사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관통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관통하고 바로 터져야 되겠죠, 신관이. 이게 장갑 관통
충격 신관이죠. 지금은 쓰는 게 지금 콘크리트 벽 같은 거예요. 조그만 구멍이 있고 관통하자마자 안에서 터지는 거죠. 저때 저 화염을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극대화하는 와중에 저기 1000개 이상의 40mm 탄 같은 경우는 1000개 이상의 텅스텐 알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탄에 날라오는 대한 미사일의 탄이 유폭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40mm 탄의 6가지 기폭 방식을 봤을 때 우리 30mm 탄에 그냥 이때까지는 스쳐 지나가던 2가지 탄의 다른 점, 함정의 생존성이 있어가지고 2개는 천지차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20mm 탄과는 더 큰 차이가 있겠다는 거. 왜 그래서 우리 해군이 선택을 할 때 30mm 탄을 선택을 했는지,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 훨씬 가슴에 더 다가오게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나 응용을 하나 해보자면, 이 사진을 제가 마침 가지고 있었길래 해보면은 30mm 전방 분산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화약이 별로 없는 거예요. 화약이 아주 미세하게 있는 거죠. 앞에 보면은 텅스텐 알갱이가 아니고 아주 큰 텅스텐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숫자도 얼마 안 돼, 1000몇백 개 그거 아니죠. 그건 알갱이죠. 그건 소형 물체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저게 항공기 앞에서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대형 항공, 고정익 더하기 회전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드론도 들어가 있겠죠. 이게서의 폭약은 양이 작아요. 이것은 정확한 계산되는 시기에 시한신관으로 거리를 보고 실시간으로, 이것도 전자신관이겠죠. 그 앞에서, 즉 어느 정도 거리 앞에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화약이 터지는데 이것은 뭐 폭발이 강하게 해서 뭐 저걸 화염으로써 유폭을 시키게 되는 게 아니죠. 안에 들었던 저 텅스텐 알갱이 큰 거, 저걸 하늘에 흩뿌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발, 3발, 5발 쏘놓으면 그 텅스텐 탄막 속을 즉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피격을 당하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가 하나가 굵어야 되겠죠. CR이.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30mm 대공포 체계가 있죠. 비호 복합에서 쓰는 거가 있고, 차륜형 대공포에서 쓰는 탄이 있어요.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엔 몇 가지 탄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 대공 목표용으로 주력으로 쓰는 탄이 이런 전방 분산탄, 안에 구조는 저렇게 돼 있다. 여기도 전자신관이 들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40mm 탄의 6가지의 신관 세팅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다른 탄에 그들이 이제 생각하고 상징하고 있는 목표, 대공 목표냐, 아니면 인명까지 같이 생각하는 것이냐, 화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